신문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주진입니다. 오늘이 말입니다. D-Day입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퇴거샷, 방 빼는 날짜 오늘 오후 4시까지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경찰이 조계사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어제 이런 자세를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총 집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민노총 단원들도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민노총과 경찰 간의 극렬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계사 신도들까지 자비를 거둬들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올린 글 때문이겠죠, 아마도. 신도들이 한상균 나가라 고함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조계사를 찾은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해 줬던 조계종 파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조차도 한상균 위원장이 빨리 거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상균 오늘 자진 출석 안 하면 체포. 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도 이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오늘까지 안 나오면 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 이것은 경찰의 말입니다. 화쟁이는 자진 퇴거를 희망한 마당에 경찰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민노총은 조계사에 집결을 해서 현재 경찰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은 영장을 강제 집행할 그런 자세인데 민노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경찰 한상균의 최후 통첩, 민노총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 조계사로 집결하라 6탄 저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9일 오늘이죠. 오후 4시를 전후로 수도권 조합원을 조계사 인근으로 결집시킬 것. 조계사로 모여달라. 경찰의 침탈에 대비해 완강한 의사를 전달하자.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이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싼 일들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정치권, 야권의 분열로 시끄럽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이자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의 혁신위원으로 계셨던 이상돈 교수의 칼럼이 오늘 실렸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이럴 거면 갈라서라. 끝까지 한번 갈라서 보고 그러고 나서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낫다. 지금의 야당은 답이 없다. 이상돈 교수는 이렇게 일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칼럼의 저자 이상동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를 오늘 돌직구쇼에 특급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야당을 향해서 이럴 거면 갈라서라 칼럼 쓰셨는데 이거밖에 야당은 답이 없는 거겠죠? 그게 오히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보다는. 예. 오죽하면은 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잠시 후 이상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죽하면 갈라서라 라는 말이 나오겠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너무 돌아갔네요. 일면 강남구청 직원 최소 4명 서울시 비방 댓글을 달았다.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이 내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강남구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최소 4명은 서울시 비방 댓글을 달았다라는 건데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념에 갇혀서 기득권의 대리인이 됐다. 박 대통령이 연일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말한 이 국회는 가로 열고 야당, 가로 닫고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일 쓴소리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오는데 오늘도 중앙일보는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뉴스. 오늘도 박 대통령께서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2015년 12월 8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회를 향한 연일 쓴소리, 중앙일보는 대한뉴스 시절이냐라고 은근히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저희 중계차가 조계사 앞에 나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사는 폭풍 전야입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한상균 위원장을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시간에서 7시간 후면 경찰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 2003년이었던가요? 경찰이 조계사 안에 진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찰은 조계사 안에 진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해서 두 발로 조계사 밖으로 나와서 영장 집행에 수긍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노총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노총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한상균 위원장을 영장 집행하지 않도록 육탄 저지하자. 민노총이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 오늘 D-Day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조계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 오늘 오후 4시 경찰이 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제시한 강제 체포 시한이 이제 7시간가량 남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조계사에 진입해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검거 시한이 다가오면서 조계사 주변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좀 더 있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경찰에 제시한 시간에 자진 출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영장이 집행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실력 행세를 통한 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강제 체포를 막기 위해 수도권 조합원들을 조계사의 인근에 집결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화재 위원장인 도법스님은 이미 여러 차례 한 위원장에게 자진 출두를 권했는데요. 오늘도 잠시 전부터 면담에 나서며 한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계사 주변의 병력을 늘리고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한다면 지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시설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우리 황규락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보도한 것처럼 일촉즉발 긴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병력도 민노총의 인원들도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사진은요. 한상균 위원장이 어젯밤 사진을 좀 한번 자세히 더 보실까요? 한상균 위원장이 어젯밤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밖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사진을 오늘 중앙일보가 포착을 했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어제 저렇게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바깥을 보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향해서 조계사 신도들마저 한상균 위원장 못 찾겠다. 어떻게 우리 조계사와 조계사 신도를 향해서 정권 기득권에 길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조계사 신도들의 피로감이 그게 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경찰이 지금 오늘 4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에 경찰청장이 앞으로 24시간 후면은 뭐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한 게 이제 오늘 4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강경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조계사 신도들. 그래서 사실 경찰이 지금 조계사라는 대한민국 불교의 상징적인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 뭐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조계사 신도들의 피로감, 조계사 신도들이 한상균이 빨리 나가줄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저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어제 조계사 신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오히려 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오히려 보따리를 내놓는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계사 신도들 자극했던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계사 신도들을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신도의 고위급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다. 예. 그다음에 사찰이 그러니까 조계사가 나를 철저히 고립 은폐시키고 있다. 개그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사실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안 참겠다. 이렇게 그렇지요.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중생을 보듬어 달라라고 했던
한상균 씨가 이제는 조계사에 대해서 속된 말 어떤 막말을 하니까 신도들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제 한상균 씨도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한상균 씨가 지금 근로자입니까? 저는 근로자 어디 소속된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예. 아마 무직자죠. 솔직히. 그런데 지금 아마 어떤 규칙상 민노총 위원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더 이상 세상 어지럽히지 말고 예. 나와서 정정당당히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법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안영환 전 의원 말씀하실 때 어제 이 조계사 신도들이 한상균 위원장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조계사 다니는 불자들이시고 머리가 시끗시끗하신 할머니들도 많이 계셨는데 조계사 신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저기 앞에 개구로서 참을 만큼 참았다. 처음에 어저께 그 기사를 보고서 앞에 개구로선을 못 읽고 처음에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를 보면서 신도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신도들 얘기인 줄 알았다. 네, 그랬더니 앞에 분이 개그로서, 손님으로서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적방하장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이제 말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짜여진 민노총의 하나의 각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6일까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5일 집회가 끝나고도 안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약자 고스프레이를 하면서 예. 조계사를 갖다가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좀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5일날 지금 오늘 오후 4시까지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모이고 민노총에서도 이렇게 모이면은 오늘 4시 이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끌려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큰 충돌이 예상이 되면서 본인이 체포가 된다고 하면 체포된다는 걸 계기로 해서 총파업에 참여하라 예. 이렇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또 체포를 계기로 해서 총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오히려 민노총의 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 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상두 교수님,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 야당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한상균 위원장이 약속했던 시한, 약속했던 시간에도 방을 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계사 신도들은 적반하장이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상균 위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와야죠. 그리고 예. 우리나라가 무슨 70년대, 80년대 중남미, 엘살바도르나 이런 데처럼 예. 법치가 무너진 독재 아주 그냥 반민주 국가고 그냥 법의 지배가 없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법관에 의해서 이런 우리나라가 영장이 독재국가냐? 발부가 예. 됐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에 공산국가랄까 중남미에서 그 우익 테러가 횡행이 왔던데 그때는 그야말로 그 성당이나 이런 종교 시설이 예. 그런 사람을 보호했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법치국가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한상균 씨가 저렇게 예. 고집을 피는 게 민노총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어떤 대의랄까 그것도 손상한다고 봅니다. 민노총 그래서 스스로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네, 그렇죠. 자기들 주장은 이제는 다 표현했으니까 예. 법에 따라서 자기가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지 않았으면은 예. 그런 시위를 이렇게 주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나는 좀 자기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민노총 총집결 명령도 떨어졌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조금 시선을 다르게 한번 볼까요? 한상균 위원장의 도주를 막느라 역대급의 경찰 병력이 현재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집계하기를 한상균 위원장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를 썼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네, 어제 오늘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온 거네요. 한상균 도주를 막느냐고요. 지금 일단 막대한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조계사 주변에 1만 2천여 명이 지금 차출이 됐고요. 인근 일선 경찰서 형사 수사과장 등도 모두 차출이 됐고요. 그럼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이들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차량에 있으니까 차량 유지 비용이 들겠죠.
또 날이 추우니까 계속 난방을 틀어놓고 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 비용도 들죠. 예. 등등 이 때문에 식사비와 경찰버스 유류비 등에 2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도 세금이 문제지만 경찰청 관계자 말이 세금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예. 연말에 얼마나 치안 소요가 많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단속 등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 연말 방범 수사 활동에 예. 전념해야 될 경찰관들이 업무를 가자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한상균 의원을 보면서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은 엄연한 자충수였다고 봅니다. 아, 본인이 조계사를 향해서 더 이상 난 못 참겠다라고 말한 건 자충수다. 뭐 참을 만큼 참았다. 뭐 나를 뭐 고립 은폐시키고 있다. 뭐 정권의 하수인들 이것은 엄연한 자충수로서 이걸 가지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요?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같은 말로 호의를 계속 호의에 호의를 베푸면 둘리인 줄 안다. 이런 말.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예. 그런 말은 제가 또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신도들이 불편하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경찰들 때문에라는 거는 정말 정말 남탓 전문에 이분들은 이제 절대 박근혜 대통령 데리고서는 유체이탈하고 흉보면 안 되겠구나. 네. 이 어느 정도의 지도자 위치쯤 되면 유체이탈은 누구나 다 하는 건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나 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참을 만큼 참았다. 정권의 하수인들이 나를 고립 은폐시키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의 배은망덕의 극치였죠. 예.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이들이 아무리 그래요. 뭐 세상을 바꾸는 거는 불만 세력이긴 해요. 순응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 불만 세력이긴 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불만이 세상에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배은망덕하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것까지 스스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 져버리면 모두를 남탓을 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거를 계기로 민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하십시오. 절대 국민의 지지 받지 못하고 민노총이 빨리 사그러지는 지름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임유선 변호사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강한 도직구를 쏟아냈는데 배은망덕, 적반하장, 사그러질 것 나올 수 있는 도직구는 다 나왔는데 앞서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세금 2억 6,800만 원이요. 2억 6,800만 원을 들였다. 그리고 12,000명의 이 연말에 바쁜 경찰 병력을 차출해가지고 글로 썼다. 이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경찰이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나쁘끄럽다. 왜냐하면 한상균 위원장은 이른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경찰력을 투입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당도 밝힌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 처신을 분명히 하고 출두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또 이런 걸 자료로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보면 그 23일간 그 주변의 경력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근무를 하는 이런 거 전체를 다 밥값, 간식비, 유류비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아니 이미 이거는 다 도둑을 잡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단속을 하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그건 원래 식사를 드는 하시라고. 비용이다. 그럼요.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또 고정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또 다 더해갖고 요만큼 듭니다 발표하는 경찰의 이 눈치밥 같은 행위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귀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원유철 두 분만 갖고서 이렇게 막 호통치신 게 아니고 야당만 호통치신 게 아니고 정종석 행자부 장관한테도 호통을 치셨대요. 행자부 장관에게도 불호령을 내렸다는 그래서 얘기가 아직도 있죠. 아직도 못 잡아드렸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불똥이 튀고 튀어서 경찰까지 간 것 같은데 경찰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얄팍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될 그 인력이 그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고 우려는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지금은 어떤 기상천외한 발상 전환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봐요. 예.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그래 우리 체포해 그럼 내 발로는 안 걸어 나갈 거야. 사수대 다 모여. 이게 지금 박용진이 옛날에 총학생회장 하던 20년 전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사수대 모여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귀국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두 원내대표, 당대표 불러다가 이렇게 미주알고 보자 이런저런 얘기 막 지시하죠. 국회가 왜 할 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낸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국무회의 또 열어요. 그래서 또 막 얘기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노총이 지금 저는 전술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민주노총이 차벽을 넘으려고 그랬네, 못 넘으려고 그랬네. 폭력을 했네, 안 했네. 복면을 쓰네, 안 쓰네 논쟁에서 이제는 조계사에 머물 거네, 안 머물 거네. 끌려나갈 거네, 안 끌려나갈 거네. 이런 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예.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논의를 집중시키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야 되는 그 5개 법안이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잘못되게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자꾸 다른 데로 논점을 흐려가는 것은 민주노총의 전술적 실패다. 그래서 지금은 발상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찰 병력이 조금 지금 현 시간부로 더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병력이 오늘 오후 4시에 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 이 말은 조계사 경내에 경찰 병력이 진입을 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끌고 나오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막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후 4시에 경찰 병력 경내 진입과 관련해서 조계사 측에서 정성희 위원님, 조계사 측에서 4시에 경찰이 조계사 내에 관은전 진입을 시도하면 막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저희 현장 취재 기자가 저에게 지금 다급히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앞서 경찰은 4시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뉴스 속보에 의하면 조계사 측에서 경찰의 경내 진입을 막겠다. 이유는 종교시설에 경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이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밝힌 것으로 현재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렇게 된다면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더 안 나오려고 할 텐데요. 조계사로서는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이제 보장돼 있고 그 종교의 자유 속에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경찰력이 이제 물리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경찰이 지금까지 23일 동안이나 버티고 바깥에서 안 나온 이유가 그것을 존중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오늘 4시까지 통고를 한 것도 혹시 혹여나 진입했을 경우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데드라인이 정해지고 경찰 진입이 눈앞에 왔을 때는 종교단체로서는 쉽지 않은 들어온다는 허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계사 내에서 신도들과 조계종의 종단 측에서 설득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예. 근데 지금 조계사 측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조계사 입장 이해합니다. 만약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 조계사의 권위, 자존심이 꺾인다 굉장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동성당, 과거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명동성당에서는 과거 민주운동을 했던 투사들 또 진보 좌파 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 숨겨줬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종교도 대한민국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대한민국의 법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균 씨는 사실 대한민국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하지만 불교를 사실 조계종의 어제 비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끝까지 옹호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특히 한상균 씨가 지금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한상균 씨는 약자가 아닙니다. 민노총은요. 첫째, 전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한 190만 명입니다. 민노총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에 60만 명의 3%입니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3%밖에 대변하지 못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마치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민노총에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들, 단체들은 다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공기업 노조들입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뒷돈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런 기업의 구성원들이 약자다? 약자 아닙니다. 현대차 근로자들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예. 1억 받는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수장에서 하면 약자 코스프레? 맞지 않습니다. 약자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민노총의 세락의 먼 훗날 역사가 민노총의 세락을 걷는 그 기폭제, 변곡점이 아마 예. 이번 사건이었다 아마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조계사도- 민노총의 일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계속 줄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 민노총은 국민들로부터 현재 모습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성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사도 이번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경찰과 특히 이 조계사 내에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성균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자에 대한 자비냐, 아니면 범법자를 숨겨주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이 조계사에도 공존할 것 같습니다. 신도회 측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에서 더 이상 범죄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조계사 측이 조금 전 경찰 병력 진입을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의 그간의 발언을 보면요. 계속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그동안 말이 바뀌었던 한상균 위원장의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요. 조계사로 숨어든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8일 저희를 보듬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굉장히 로우키 저자세로 조계사 측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를 보듬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는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지난달 18일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27일이 돼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거취 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 국민 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겠다. 일단 12월 5일 가서 보자. 그러고 나서 이달 7일이 되자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처지를 헤아려달라라고 말을 하다가 돌연 어제는요 페이스북에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개구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 라고 말하더니 또 불편을 감내하는 조계사 스님 신도들께 죄송하다.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지금 여러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방금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명동성당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또 도피가 필요한 어떤 사회적 저항 세력들을 보듬어 안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2000년 이후에 안 하게 된 게 뭐냐면 저도 기억이 나요. 한국통신의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한 5,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파업 종료 선언하고 나서 다 집에 갔는데 쓰레기가 그게 뭐냐면 예. 명동성당이 참다 이제 더 이상 시설로서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되면서 그 쓰레기를 네. 명동성당 측에서 치우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미안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뭐냐면 자꾸 조계사에 부담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이 저기를 찾아가야 될 때 또 다른 노동자가 조계사를 찾아가야 될 때 보듬어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을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역발상 말씀을 드렸고 저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나 안영환 전 대변인이 같이 반성을 해야 될 건데요. 9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대자동차에 정리해고가 도입돼 가지고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를 해고시켜야 되는 계획안을 발표해서 현대자동차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공장 전체가 그야말로 뭐 그 전투 병영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예.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가서 중재의 노력을 시작을 해요.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근데 그걸 막 하더니 결국은 타협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봤거든요. 왜 정치권에서 이런 중재 노력을 안 하고 있고 종교계가 다 이런 부담을 끌어안게 하나. 왜 노동자들이 계속 강대하고 그러면 가게 내버려 두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야당도 반성할 테니까 여당도 조금 반성해서. 뉴스 속보가 지금 협상 안 들어와 해주죠. 그 문제는 있는데요. 협상의 예. 문제가 아니죠. 원칙의 문제죠. 이 문제는. 네.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조계종이 잠시 후 10시에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도 조금 전 제가 현장 기자의 전원을 보도해 드린 대로 경찰 병력의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이상동 교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과 같습니다. 조계사가 지금 약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범법자를 은폐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
둘 중에 하나 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뭐 고문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국민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 갖다가 이렇게 계획했으면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순교자가 되는 거 각오한 거 아닙니까? 예. 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내려놓기 어떤 네, 희생, 그렇죠. 그런 정신을 보여달라. 일단 자기가 좀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걸 남한테 부담을 줘서 더 큰 예. 분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엉뚱하게 이거 갖다가 뭐 종교와 뭐 국가 공권력과의 대립이니 뭐 신도와 사차 자꾸만 그럴 일이 불필요한 아니다. 걸 네.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한상인 위원장 뉴스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는 누굴 위한 국회냐? 이 국회는 누굴 위한 국회냐? 박 대통령의 호통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가 이념과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한 셈인데요.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경제활성화법과 이 노동개혁법안을 여야 국회가 처리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과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야 국회에게 아주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날선 비판이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도 그 전날 호통을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연일 국회에 대한 이 작심 비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의도인지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화나 있는 이유.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좀 큰 것이 과연 대통령 된 후에 뭘 했느냐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요새 국회에서 거론되는 아주 민감한 법안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입법 아닙니까? 예. 입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정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행정부를 대표하니까 네. 어떤 입법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입법안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관계는 명령하는 대상이 아니죠.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영어로 말이죠. 그 독재자가 딕테이터라지 않습니까? 독재자는 영어로 딕테이터죠. 네, 근데 그걸 뒤에 그 사람을 빼면 딕테이터는 받아쓰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받아쓰기. 그 굉장히 이게 좀 비민주적인 그 발상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 공직생활을 국회에서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의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의회를 존중할 것이라고 봤어요. 저도. 사실은 이 교수님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의 혁신 위원으로 계셨다가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외로 생각했던 것은 예. 어떻게 해서 국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명령의 대상으로 보느냐. 예. 그 중에서 이제 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국회를 갖다가 야당을 바꿔 보면은 그거 되게 맞습니다. 여기서의 국회는 야당을 향한 예, 말이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과거의 어록을 보면은 예.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어록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입법자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예.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고 특히 여당도 설득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대통령일수록 말하자면 야당과 수시로 뭐 대화를 하고 네. 뭐 말하자면 리더라는 게 이끌어가는 거죠. 예. 근데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그런 생각이 없는 건지 어떻게 잘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이 그냥 만들어지냐, 야당이 그냥 순전히 말을 따르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대통령 자신이 만든 그 2012년에 만든 대단한 큰 업적이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날치기 국회 못하도록. 선진화법을 만들 때 그거는 최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당시 있었군요. 그렇죠. 그걸 황우려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김세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네. 이제 좀 강력히 추진해서 이건 대국민 약속이다. 예. 본인께서 흔쾌히 선거했던 그걸 보고서 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역시 의회주의자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당혹스럽습니다. 한마디. 아니, 이상돈 교수님께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상돈 교수님을 기억하실 때 2012년 대선 당시 뭐 박근혜의 남자, 그래서 여당을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 여당 혁신위원으로 계셨다가 뭔가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를 좀 손보는 정치 닥터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는데 혹시 대통령을 떠나게 되셨던 이유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 때문이었는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2012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대통령 된 후는 또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르죠. 너무 달랐다. 예. 말하자면 중요한 공약이라는 게 뭐 경제민주화, 뭐 예. 말하자면은 또 뭐 검찰개혁 같은 건 다 뭐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를 보는 시각이 여기 말 안 했지만 야당을 얼마나 불편하게 보는 겁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과거 같은 대립국회를 안 하겠다.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참 끝까지 인내해서 합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회 정신을 좀 반영한 네.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박용진 대변인께서 예. 하실 말씀을 이 교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이 연일 야당 탓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미 교수님처럼 점잖게 얘기는 안 하고 예. 선거용 발언이다. 선거용 발언이다. 아니 이제 그 오늘로 정기국회 끝나잖아요. 근데 뭐 이틀 남겨놓고 그 여당 원내대표 불러다가 호통치시고 예. 야당은 우라통 터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국민들에게 나는 이 법을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국회를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붙이고 야당한테 야단치고 뭐 이렇게 가시는 방법은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 대테러법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제가 야당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일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네. 법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시민사회 걱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국정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얘기가 전혀 안 된 채로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하셨을 때도 반대하셔놓고 왜 지금 와서 이러시냐는 네.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저런 말씀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야당 대표가 탁탁 하고 받아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 여기 이제 집중을 못하고들 있는데 야당 지금 정신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2013년에 대통령이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법안이 외촉법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하기 위한 법안인데 야당이 그걸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야당을 다그쳤느냐면 2조 3천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하고 14,000개 일자리가 발생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2년 뒤인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신규 투자는 뭐 별로 없고요. 예. 17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야당 압박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한다고 야당 그러셨는데 김한길 대표가 뭐 얘기한 것처럼 립 서비스요. 대통령을 따라갈 분이 별로 없죠. 예. 그렇지만 아니, 네. 예. 얘기하시라고? 아니, 호통과 호소는요, 받아들인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 의견이 호소하고 있다 이건. 네, 그런데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호통을 받아들이는 거? 네. 무서운 호통을 받아들입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호통도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저는 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제 뭐 통계 보면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한 기업이 작년 95개였는데 올해는 59개로 줄었습니다. 예. 수출이 격감하겠습니다.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국민 모두가 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춧돌 하나라도 갖다 모아서 쌓아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사실 국회 어떻습니까? 아니 국회가 지금 뭐 경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있습니까? 공천 문제, 야당, 당, 분당, 신당, 무슨 뭐 일산, 무슨 뭐 원당 다 이야기하고 있는 판인데 예. 지금 경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들로서 국회 자업자득입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본래 국회에서 뭐 테러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오늘까지 합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처리한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동개혁 이번 임시국회 열어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처리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정걸 원내대표 이제부터 임시국회는 없다. 예. 이건 파업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회가 일을 못하면 1월 말까지 처리가 못한다면 12월 말까지 처리를 못하면 또 1월달 임시국회 열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부터 임시국회는 없다? 이건 파업하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국회를 상대로 행정부의 수장이 뭔가 하소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 야당을 만나 설득해야지. 지금 문재인 대표 대통령 만나러 오겠습니까? 만나러 오면은 대통령 호통칠 겁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나 이렇게 대통령 호통쳤다고 선명성 가지할 겁니다. 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서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 못되면 내년에 예. 모든 국회의원들 마음은 다 텃밭에 가 있습니다. 선거구매 다 뛰어듭니다. 내년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라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거 이제 불편하게 호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저는 국민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선거가 다가온 국회의원들의 마음 또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야당과 이 국정을 논할 상황인 것인가? 야당의 상황이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할 상황인가에 대한 질문에 야당 스스로도 선뜻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의 대란, 양초의 난, 혹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야당은 현재 분당 초읽기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제목이 분당 초읽기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때는 야당의 혁신위 제안까지 받았던 이상돈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거면 갈라서라. 경향신문 칼럼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제목도 이럴 거면 갈라서라. 이 말은 지금 야당에는 답이 없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이럴 거면 갈라서는 야당의 현 상황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의 공세는 진짜 탈당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안철수 의원의 압박을 격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어제 관훈 토론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한박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문한박 이렇게 3인이 함께 공동대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박은순 시장은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단합의. 실제로는 저와 안 대표의 공동대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도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러브콜을 내미는 이상한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교수님, 네. 왜 야당을 향해서 이럴 거면 갈라서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보면 말이죠. 그 이른바 주류 또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주류가 한창 뭐 이렇게 안철수는 도저히 못하겠다 말하고 또 막상 이제 안 의원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건 나가면 안 된다. 우리랑 같이 하겠다. 붙잡았어요. 네, 그거 좀 제가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습죠.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른바 임계점을 상당히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당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표현의 도를 훨씬 넘어버렸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계속해서 혁신안을 꼭 하겠다. 혁신안에 의해서 공천 탈락된 사람들이 저런다. 이건 같은 당 소속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건 아니죠. 문 대표 그게 할 말이냐? 네, 저는 이건 좀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암만 당 대표라도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가라는 건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고. 네. 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좀 훈수 두는 사람들도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심하다. 또 가만히 있다가 벼랑간 이렇게 대표를 비난하느냐. 예. 이건 뭐 당을 잘 되겠다 하는 게냐. 또 진짜 망치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도 또 그때 막상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러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특히 그 야권 지지자들을 볼 때도 이게 너무 한심하지 않느냐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정치인이 뭐 주류기 비리고 갖고 간에 아까 얘기는 국사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도울 건 돕고 네.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건 이미 손 놔버렸고 손 놨다. 완전히 이제 당내 투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가 계속하면은 결과적으로 야당한테도 안 좋다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 그 야당 의원들 스펙트럼이 이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다 안고서 가는 지도자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바에야 그러면 좀 성향대로 뭐 좀 자기들끼리 좀 좋은 사람들끼리 예. 차라리 이게 그냥 갈라서라. 갈라서서 예. 차라리 그냥 지금 50% 국민이 무당파라니까 이 무당파를 상대로 경쟁을 하자. 예. 선의의 경쟁하라는 것이죠. 예. 인신 비방하지 말고 예. 정책을 가지고서 한번 논하라. 예. 이른바 주리 비주리도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FTA도 그렇지. 얼마 전에 이른바 민중 집회를 보는 그렇죠. 시각도 그렇죠. 많이 달라요. 뭐 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거- 입장도 그것도- 벌써 그거 달라요.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네. 대표가 다른데. 그러니까 리더 같으면 그런 것을 다 수렴을 해서 예. 이끌고 가야 리더가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기는 당이 이제 좀 그렇게 하나의 당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 이 네, 당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당이 아니다. 네. 답이 없다. 네. 반어법인 줄 정리하면 알았는데 반어법인 줄 알았더니 진심이셨던 진심이셨어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선택지도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 이제야 정치를 알 것 같다. 정치에 대해 실망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계를 은퇴하거나 첫 번째 방원. 두 번째는 본인이 새 정치를 늦게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던가. 세 번째는 현재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주류권의 체제 안에서 수능을 하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차라리 두 번째 신당 만들어라 이런 답을 내주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문재인 대표의 방금 전 안철수 의원 진짜 못 나가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저께 그 관훈 토론에 그 문재인 대표가 한 발언 보셨는데요. 그 안철수 의원은 그 관훈 토론을 시청을 안 하셨답니다. 시청을 아예 안 했군요. 그 구두 보고를 받았대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아까 내용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철수 혁신전에 대한 분명히 거절하면서도 같이 가자는 내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말은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는 했답니다. 바로 답변을 안 해주고, 충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안 변한다. 물론 이것은 지방에 지금 집거 중인 상황에서 부산에 지금 뭐 문재인 안 변해. 안 변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공이 다시 그 안철수 대표한테 왔지만은 입장이 변화가 없다. 네. 그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일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대로라서 다시 공을 던져서 혁신 전달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결단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한 대로 조언한 대로 저는 탈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탈당을 하지 않을까? 저 말은요, 정 의원님, 문재인 안 변해. 이거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아직까지 안 변했구나라는 현실 인식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표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제가 보기엔 캐릭터에 대한 것이죠. 문재인이라는 성격과 캐릭터, 리더십의 특성 자체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하고 있는 정당 체질도 변하지 않고 이런 정치판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본인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지금은. 분당 아니면 신당.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란 분을 한 3년 이상 겪어봤지요. 한 3년 겪어보니까 되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안 변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선거 전략이랄까요? 그 당의 전략도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의 제1당, 그러니까 전체 제1당이 아니라 제1야당만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굳이 껴안고 불편한 사람 껴안고 살림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까지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현재 공은 문재인 대표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가 말은 뭐 껴안고 하겠다 하지만 당신 알아서 하시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정계 은퇴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탈당이냐 당내냐. 당내에 있더라도 문재인 대표하고 손잡고 그냥 어느 정도 투톱 시스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주류 측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 여기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는데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칩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본인의 장래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 전 대표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고민을 해서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치적 경륜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많은 조언이 필요할 텐데 혼자 칩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새정치연합 상황은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주류 의원들, 특히 저는 이제 어제 이야기했지만 김한길 전 대표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한길 의원 측, 주승용 의원이 김한길 의원 측의 뭐 대표적인 그 측근이죠. 측근이자 이제 대표한 분인데 뭐 최재천 정책위 의장, 뭐 정성호 뭐 민생본부장인가요? 이런 중진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던지고 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관심사입니다. 지금 안철수 문제일 뿐이나 다른 중진들의 대응, 특히 김한길 의원의 대응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비주류 의원들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라는 의견인 건 재차 나왔었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봐도 안타깝지만 야당의 상황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측이 대다수인데 오늘 아침에 박용진 대변인께서 저희 돌직구쇼 원년 멤버였던 이철희 소장 등등과 함께 소장파로서 뭘 하나 발표를 하셨더군요.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읽어보니까 갈라서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지지든 복든 어떻게든 한 당에 남아있어라라는 성명을 발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돈 교수님께서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야당에 대한 고언이고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럴 거면 갈라서라.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해라. 그럼 2개가 아니라 교수님 한 5, 6개 정도 갈라져야 돼요. 아니 야당 안에 그렇게 많습니까? 개파만 8개라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보냈는데. 개파만 8개. 그래서 제가 볼 땐 갈라서는 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혁신이냐 기득권 사수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기득권 정치인들을 뭐 정리하겠다,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혁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혁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원년 멤버도 돌직구쇼에 그 이철희 소장, 그다음에 기동민 전 후보, 서울시장 쪽이죠. 금태섭 변호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개파 초월의 다양한 젊은 소장파들이 모여서 혁신 아니면 답이 없다. 혁신으로 합쳐라.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같이 싸워라. 그래야 우리 정치 시민들도 같이 싸워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의 처지는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거센 바람 불어오는데 촛불인데요. 너도 나도 손 모아서 이 촛불을 지켜야 되는데 다 떠나.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야당 안에 여러 개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주류들의 의견도 힘을 모으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두 분이 다 탈당하거나 혹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른바 중진 의원들의 모임에서도요 같이 가라라고 하는 게 대세거든요. 형식을 비대위로 가든 뭐로 가든 같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의 혁신은 전대는 거부했지만 같이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주시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답이지 헤어지는 게 답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함께 가려고 해도 사실상 문재인 대표 측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내놓은 답안들을 보면 나가라 라는 태도로 말하면서 말은 하지만 나가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그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두 사람이 다 고집불통이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 이 두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좀 다른 거, 좀 섭섭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켜요. 갈수록.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만한 게 자꾸 커져서 그냥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기성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나오는 말이 양초다. 초선이다. 한계다 뭐 이런 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저 호남 의원들 몇 분 좀 어떻게 뭐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은 상당히 이른바 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일하다는 것이 뭉치지 않으면 다 참패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억지로 가다가는 나중에 가서 하면 더 힘들지 않는가. 뭉쳐도 이기기 힘들다. 네, 뭉칠 수도 없거든요. 뭉쳐도 이기기 힘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더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밖에 나와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그게 관건 같습니다. 예, 야당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저희 들어봤습니다. 야당만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당 얘기인데요.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 강제로. 그런 의혹이 불거졌던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 사건이 터진 지 나흘이 넘었는데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당, 건강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대동 의원과 전 비서관의 발언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인간인지라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퇴직 후 2년이 가까이 지나고 또 경선과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사무실에 의원님 방을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월급을 내놔라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형편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돈 벌러 왔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가슴을 칼로 찌르던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거짓말을 낳고 어려운 길로 갈 것 같아요. 강제로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받긴 받았네요. 박용진 대변인, 네. 지금까지 야당 이야기하느라 가슴이 아팠다면 이제는 여당 의원 이야기인데 왜 새누리당이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카드 결제기를 출판기념회에 내놓았던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냉혹하고 엄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보가 부패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정작 왜 새누리당은 본인 당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나흘까지 침묵하고 있느냐.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영민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되게 얼굴 딱딱하게 굳히고 싸늘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일에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단은 뭐라고 공격할 거냐. 네. 그 공격대로 당내에서 처신을 하라. 예.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원을 통해 가지고요. 엄중 징계 요청이 왔고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최고의 극형이라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극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예. 그런데 이 여당이 좀 뜻밖의 예전에는 새누리당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바로 그냥 출당시키거나 잘라내거나 이렇게 역할들을 제깍제깍 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비판을 동아일보가 실었는데요. 일단 그 윤리위원장이 있어야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리위원장이 없답니다. 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이런 전체 당무를 총괄해야 될 황진화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시고 예. 뭐 내정된 사람은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어물쩡하게 좀 넘어가려고 그러시는데요. 이러다가
그 흔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했잖아요. 강용석 변호사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뉴스는 뉴스로 예. 덮어야지. 나한테 불리한 뉴스는 다른 뉴스로 덮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정치권의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박대동 의원의 이런 갑질 논란, 또 다른 갑질이 터지면 그걸 덮고, 예. 또 덮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카드 모양인데. 돌려막기도 아니고. 글쎄 말입니다. 이러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혁신 경쟁이 벌어졌을 때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우리 네. 정치권이 요만큼이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갑질에 너나 없고 부패 여야가 없는 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든 야든 정치권 전체를 변화시켜내려면 여당도 열심히, 예. 야당도 열심히 혁신 경쟁하면서 예.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영환 전 의원께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다른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기울였다 치더라도 이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소위 떼먹은 사건에 대해서 침묵한 게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박상은 의원이 비서의 월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새누리당 계속 침묵하다가 검찰이 해운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소환을 하고 나서야 당 중앙윤리위원회 소집했고요. 지난번 심학봉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터졌을 때도 새누리당은 윤리위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이 선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윤리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일단 먼저 잘못됐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대동 논란은 제목도 두루뭉술 넘어가나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두루뭉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넘어갈 수 없게 들어갈 수 됐다.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당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것은 윤리위원장을 일을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7월달 인사한 이후에 지금 당직 많은 부분이 지금 공석으로 지금 추가 인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리위원장 자리이고요. 그런데 박대동 의원의 논란은 사실 새누리당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든 여러 가지 현재 낸 선거를 앞두고 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특히 이런 언론 아침에 우리 돌직쇼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서라도 또 그 이전에라도 새누리당 내에서 대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동 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당 공식적인 차원에서 지도부적인 입장에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 돌직구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울 강남의 마지막으로 남은 판자촌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설치해놓은 예술품이 지금 SNS에서 난립니다. 어떤 예술품이길래? 바로 이 예술품입니다. 아직도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판자촌 청년 이효열 씨 설치미술가인데요. 실제로 본인의 집에서 쓰고 남은 연탄, 활활 다 불타올랐던 연탄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아놓은 저 예술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 앞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뜨거울 때 꽃이 핀다. 그렇습니다. 뜨거울 때 꽃이 핀다. 지금 내 상황이 연탄을 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뜨거움만 있다면 꽃은 핀다. 실제로 설치미술가 이효열 씨는 본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걸고 예술을 해보고 싶다면서 회사를 나와서 첫 작품이 바로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저 연탄꽃이었습니다. SNS에서 이 연탄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정치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도 이 연탄꽃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